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20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에서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요즘과 같은 이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등산이나 캠핑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제 10월이 되면 정말 가슴이 철렁일 정도로 설레이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 저는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하는데 네. 라이딩 하신 분들 또 등산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국립공원 탐방객 자체가 평달보다 보통 한 2배 정도로, 그러니까 9월 달에 196명이었는데 10월 달에 410명이니까 거의 2배로 지금 탐방객이 늘어났습니다. 네. 항상 재난은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면 사고도 늘어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한 달 자그마치 1000여 건 이상의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사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지난 8일 날 무등산이 3년 만에 정상이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등반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자그마치 71건의 구조가 발생했거든요. 네, 이렇게 풍경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데 네. 무려 71건에 달하는 구조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곳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MZ세대들이 폭발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 등산의 기본적인 ABC, 즉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잘 몰라서 생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이 선선하고 너무나도 좋은 날씨의 가을을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웃도어 시즌인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아웃도어 활동 중에 하나인 등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트레킹 인구 3천만 시대. 등산 인구가 늘은 만큼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악사고는 평년보다 20% 증가한 12,040건. 등산은 별다른 장비 없이 즐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지만 사실 곳곳에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수락산에서 60대 등산객이 간식을 먹기 위해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그 순간 이슬에 젖은 낙엽을 밟고 1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결국 이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설악산에서는 가장 볕이 강한 오후 2시에 국립공원 오색 쉼터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근처 능선에서 같은 날 50대 여성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여벌의 옷 하나만 챙겼어도 이런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난 3년간 발생한 전체 산악사고 3만 2천여 건 중 실종 및 추락사고가 7,500건 발생했는데요. 산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같은 실족이라도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지만 이런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합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 산림청에선 등산 필수품 10가지를 권고하지만 제대로 된 등산화도 신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고 나서 현장에 저희가 가보면은 스틱은 없는 건 거의 대부분이고 운동화 신으시는 분도 있고요.
정규 등산로로 가야 되는데 꼭 출입 금지 그쪽으로 꼭 등반하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길을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탈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만 12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 안전한 등반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등산이 위험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발 한 번 잘못 내딛고 또 옷 한 벌 덜 껴입어서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요. 이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간과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그냥 산이 우리나라처럼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10분, 20분만 운전하고 가면은 산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혹시 김재영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산이 어느 산인지 혹시 아세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나요? 네. 어느 산인가요?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이요. 네. 왜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냐 하면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등산한 그 산이 북한산밖에 없대요. 네. 그럼 1,000만 명이면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5명 중에 1명은 1년에 북한산을 등산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등산 매니아들이 많은데요. 자, 꼭 필요한 준비사항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으로 같이 함께 보시죠.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꼭 강추하고 싶습니다. 전체 사고의 30%가 추락인데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산화와 스틱 네.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겨울에 저체온증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체온증으로 인한 그 사망 사고도 2건이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광주에서 지금처럼 한 영상 10도지만 지금 서석대 정도 오늘 같은 날 올라가면은 계산해 보면은 조금만 바람 불면은 영하 한 12.5도 정도의 체감 온도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산에 올라가면 춥기 때문에 요보로스를 꼭 챙기셔야 되겠고 그리고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라든가 비상식량, 초콜릿 같은 거 꼭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재난에서 구조구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통신이라겠죠. 네. 통신이 잘 되어야 구조구조하기 쉬운데 휴대폰에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조 배터리를 꼭 준비하셔야 되겠고 최근에는 보조 배터리가 재밌는 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장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챙겨주신 게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 체력에 맞게 등반 계획을 미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한테 미리 또 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코스로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걸 지인들과 공유를 한다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구조를 용이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 지점 번호인데요. 저게 참 우리나라 잘 돼 있어요. 네. 저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등산할 때 저런 거 많이 우리 김재영 아나운서도 많이 보셨죠? 네. 저게 이제 서방 쪽에서 구조 구급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으로 좀 찍으셔가지고 놔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에서는 사실 자기 위치를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런 표지판을 보신다면 그 사진을 좀 남겨뒀다가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원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등산을 할 때 네. 안전한 보행법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행법이 여러 가지 보행법이 있어요. 무슨 호랑이 보행법, 소 보행법 여러 가지 보행법인데 오늘은 레스트 스텝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을 들어 올릴 때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발을 내디딜 때 숨을 쭉 뱉으면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등산하는 보법이 레스트 스텝인데요. 저것의 장점이 뭐냐면 저렇게 급경사를 갈 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네. 또 장시간 걸을 때에도 피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 레스트 스텝을 우리가 강추하고 있는데요. 저 레스트 스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천히 자기의 신체에 맞게 체력에 맞게 걸어라 이런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모든 사람 다 약간씩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
등산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네. 다리를 내릴 때 숨을 내뱉는 이런 방식인데요.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스텝의 취지는 내 체력에 맞게 그렇습니다. 호흡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천천히 올라가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들 꼭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게 등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등반할 때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데 등산 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음주 산행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음주를 하시면 본인이 이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추락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라든가 불법 취사 행위 당연히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또 때문에 가을처럼 건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비법정 탐방로를 등산하는 즉 우리가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곳에 멋있는 낭떠러지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취사를 한다라든가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현장 연결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산악 조난 사고 시에 출동하는 광주 전남에 하나밖에 없는 산악 헬기 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자, 김정길 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암 산림항공관리소 김정길 기장입니다. 네, 지금 이 가슴팍에 산림항공본부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산림항공본부는 주 업무인 그 산불 진화, 조금 전에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산불 진화, 그다음에 그 산림 사업 지원하는 것, 등산로 자재 옮겨주는 산림 사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지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가을철에 산악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주 전남 지역에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헬기 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 관리소에는 그 응급 그 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항공팀 인원과 그다음에 운항팀의 조종사들, 그다음에 정비팀들, 그리고 구조구급반 요원으로 해서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즉시 출동할 수,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송창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을철에 이 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가을철 산악 사고의 대부분이 이제 그 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고 일몰 이후에 혹시나 올라가서 늦게까지 저체온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고립이 됐을 때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그 국가 지정번호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지정번호를 제일 우선적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를 휴대해서 그것 가지고 119나 저희 산림청으로 요청을 하시면 긴급하게 저희들 출동해서 구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헬기를 주 장비로 해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험준한 산악 지형 특히나 그 고압선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 착륙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이 안 좋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때 저희들이 만약 출동을 하라 그러면 조금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 출동하시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철이 됐고 등산객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등산객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하기 전에 꼭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언제나 저희 산림항공관리소는 국민을 위해서 산악사고로부터 우리 지역민을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 대기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네. 방송에서는 닥터 헬기 보고 네네네. 왔잖아요. 오늘은 산악 구조 헬기를 보고 왔는데 여기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않고 지금 방금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소방 헬기가 전국적으로 31대입니다. 네. 31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 헬기 내구 연한이
20년에서 한 25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20년이 넘은 게 자그마치 15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미 지금 내구 연한이 다 되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또 지방 헬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된 노후 지방 헬기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방금 보셨던 그 헬기 같은 경우도 그 산불 진화도 해야 되고 부상자도 이송해주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통 소방 헬기 한 대당 1년에 한 700여 번의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노후화가 심해지고 또 소방 대수도 너무 적은 거죠. 참고로 미국이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그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소생률이라고 해가지고 이머전시 상황이 됐을 때 골든 타임에 소생시키는 게 약 20%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9.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네요. 절반이죠. 그러니까 그 절반인 이유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소방이 골든타임 이내에 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헬기 대수가 부족하고 노후화가 지금 심하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 관계자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조금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하실 때 뭐 영상으로 저희가 실제 출동을 해서 인명 구조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등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위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네. 이런 나라들이 등반 관련 제도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등산로라든가 등산할 때에 사고가 난 것은 전부 다 오롯이 국민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도 국가가 지정을 하고 또 사고가 났었을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유롭게 등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또 등산 애호가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스위스의 알프스, 저는 참고로 스위스 알프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스위스의 알프스라든가 또 미국의 요세미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등산을 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저 나라에서는 저런 것들을 프리솔로 등반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등반을 합니다. 굉장히 아찔해 보이는데요. 안찔해 보이죠? 예. 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없죠. 예. 자, 그때 헬기가 출동을 하거나 구조를 했었을 때 그 많은 어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출동할 때 비용들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 모든 비용을 오롯이 엄청나게 부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저런 활동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자유를 준과 동시에 책임을 엄청나게 부여를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각자 좀 자유에 맡기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외 사례를 좀 잘 참고해서 안전하고 성숙한 등반 문화가 좀 하루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등산 안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많이들 즐기실 것 같은데 캠핑과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뭐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는 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캠핑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한 캠핑장. 설치된 텐트에서 어른거리는 불빛이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거센 불길로 바뀌면서 텐트 전체가 불타오르는데요. 이 화재로 안에서 자고 있던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영종도 한 캠핑장에선 가스난로를 켜고 잠을 자던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사했는데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396건으로 그중 가스 누출, 발화 등의 화재 사고는 61.9%를 차지했습니다. 캠핑장 안 같은 경우 텐트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고요. 안전 수칙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든가 취업 경보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전성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용품 사용 중 부조의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엔 7세 남자아이가 해먹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었고
같은 달 40대 여성이 캠핑 의자가 넘어가 뇌진탕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즐겁게 떠난 캠핑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선 꼼꼼한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 얼마 전 추석 때 캠핑을 다녀왔는데 네. 캠핑의 핵심이 사실 불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캠핑 관련된 안전사고 중에 정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나 화재 관련 사고입니다. 이런 화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재를 이용하는 것과 텐트 간의 거리를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두 번째는 전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판이라든가 콘센트 같은 것들을 장기간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 때문에, 가열됨 때문에 또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가능하면은 텐트 주변에 소화기를 좀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영 아나운서, 소화기 하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소화기는 좀 무겁고 네.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네. 한 3만 원, 5만 원 요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보통 시중에서 10,000원에서 2만 원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런 10,000원, 2만 원 좀 커피 한두 잔 안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텐트 주변에 소화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탄가스에 대한 사고 폭발이라든가 화재가 많이 나는데 네. 부탄가스의 화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판이 너무 크거나, 네. 두 번째는 그 바람막이가 너무 컸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불판과 적절한 바람막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화재 사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 사실 네. 난방이 필수잖아요. 네. 그래서 텐트 내부에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매년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재난안전하면서 이 시점에 9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8일 날 전라북도 무주에서 팔순 노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서울에서 일가족이 내려와 가지고 한 거실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보일러를 켜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그러면 여름이라든가 가을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헐거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이 일산화탄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무색무취라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중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없는 살인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텐트 안에서는 텐트의 특성상 환기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방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중간은 적절하게 이렇게 환기를 꼭 환기를 시켜줘야 해주는 되는 거죠. 좋죠. 또 최근에는 차박을 또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차를 또 장시간 가동을 걸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일산화탄소 감지기입니다. 감지기가 또 따로 있나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이거 곳곳에다 설치를 해놓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감지기가 그 크기가 굉장히 좀 작죠. 작습니다. 그러면 한 10,000원 이내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조금 비쌉니다. 이게 소화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크지만은 좀 단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보통 시중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거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면 조례로 해서 일정한 그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셨다가 조금 더 안전한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사고 이외에도요, 캠핑 안전사고의 10건 중에 4건은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이 물리적인 외상 사고인데요. 등산 시에 이런 외상 사고가 발생한다면 고립이나 조난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부상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희 취재 리포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한웅희 리포터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서 2013년부터 무등산 산악구조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산악구조대는 모든 탐방로를 순찰하면서 가능한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산악구조대 지경환 반장님 나와 계신데요. 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 산악 사고 중에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에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사전 응급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 속에서 이제 즐기는 캠핑이나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대가 출동하는데 1시간에서 길면은 몇 시간까지 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우리가 미리 응급 조치 사항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통증 완화랑 이제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반장님과 함께 조금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주실 응급처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등산 중에 탐방객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대부분 팔을 많이 짚으시면서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상황을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제 옷가지와 방석 그리고 신발끈으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석으로 환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이제 보호를 합니다. 그 후에 신발끈으로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네, 등산객들이 이렇게 사실 등산할 때 많이 가지고 다니는 방석이 또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석뿐만이 아니라 페트병이나 나뭇가지 등으로도 충분히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팔까지 같이 고정하게 되면은 이제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옷가지를 이용해서 팔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등산을 할 때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런 동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간이나 아침에는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응급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옷은 반팔 티셔츠로는 좀 가능할까요? 일단 길팔 티면은 가능한데 반팔 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소매가 짧기 때문에 이제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처치할 때는 항상 환자의 다친 팔 반대편으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다친 팔의 반대편에 네, 매듭을 그렇습니다. 지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혈액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손끝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걸어 다닐 때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양쪽에 옷을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쉬운 매듭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흔들어 봐도 팔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부위가 다쳤을 때는 또 어떤 응급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발목 염자가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간이 이제 목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제 앞에 이렇게 목발이 있습니다. 목발을 양쪽을 교차해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엮어줄 겁니다. 저희가 등산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이 스틱이 어떤 응급처치에 쓸 수 있는 목발로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제 스트랩을 이렇게 엮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손수건과 이제 등산화 끈으로 목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땀 수건이나 스포츠 타월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발을 만드실 때는 스틱의 중앙 부위와 끝 부분을 반드시 꼭 꽉 묶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끝 부분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큰 힘을 받아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꽉 묶어 주시고 이렇게 목발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스틱 두 개를 한 번에 엮다 보니까 이제 성인 몸 하나는 이제 끄떡없이 이렇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등산 스틱 2가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쓰이는 목발과 비슷한 정도의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지경환 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고립된 자연에서 이렇게 부상당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이 응급처치법을 기억해 두셔서 실전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무등산 산악구조단의 지경환 단장님 그리고 한웅이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등산부터 캠핑까지 가을철에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이 안전한 가을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글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방금 영상에서 나왔던 국립공원 공단이 있죠. 지금 옛날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었는데 지금 기관의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기 국립공원 공단이 거의 세계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우리 재난관리 평가를 하면 공사공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 공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2천억에서 한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한 70조 되는 한전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보다도 재난관리 평가를 항상 더 잘 받거든요. 네. 그만큼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거기 이직률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등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이런 질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시는 저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제가 자꾸 이 시간에 자꾸 얘기하지만 재난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가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작은 준비가 즐거운 취미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던 산악과 캠핑 안전 행동 요령들은요. KBC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현장 리포트 날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짧고 쉽게 요약한 이 안전 꿀팁 영상도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기 전에 꼭 한번 보시고 나가시는 걸 강력히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